백성들 간에 어떤 신의가 떨어지면은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젠 맹자님의 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 맹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맹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BC 372년에서 289년 생물 시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전국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주나라 천자의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지만서도 그래도 명목상의 권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시대가 춘추 시대라면은 그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서 제후국들 간에 자기 나라의 어떤 부국 강병을 위해 세력을 다투던 대혼란의 시대가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로 진입하면서 100여 개의 어떤 제후국들은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등 전국 칠웅, 이들을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데 전국 칠웅을 중심으로 국가가 흡수 재편됩니다. 당시 각국의 상황은 천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역사상 유례없는 야국 강식의 어떤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어떤 긴박한 정쟁 상황 속에서 각국의 군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 강병 또는 다른 나라와의 연합을 하는 거죠. 약자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서 강한 나라에 이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걸 갖고 합종 연행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사회 개혁이나 전쟁의 방법을 강구해 나갑니다. 맹자는 당시의 어떤 참혹한 사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땅을 빼앗으려 전쟁하느라 죽은 사람이 들판에 가득하고 그리고 성을 빼앗으려 전쟁하느라 죽은 사람이 성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이니 그 죄가 죽어도 용서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맹자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제후들은 서로 부국 강병을 추구하여 전쟁을 일삼거나 제후들끼리 이제 연합하여 무리하게 땅을 확장하느라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들판에도 가득하고 성에도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영토를 얻기 위해 사람의 고기를 서로 잡아먹는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맹자는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백성들은 국가의 어떤 부국 강병이라는 명분 하에 전쟁에 동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전쟁은 때를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부역과 군역에 동원합니다. 그래서 농번기와 같은 어떤 백성들의 생업을 위한 필요한 시간마저 빼앗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말하기를 저들이 백성들의 농사 짓는 시기를 빼앗아 밥 갈고 김 메어 그 부모를 복양하지 못하게 하니 부모는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형제와 처자식이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결국은 위로는 부모를 복양할 수 없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 들어도 1년 내내 고생을 해야 되고 흉년이 들어도 굶주림에서 이내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으로 농사 짓는 시기를 놓치면은 얼어 죽거나 굶어
게 되어 이제 처자식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족이 해체되고 결국은 국가마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맹자는 어떤 사람이 나는 진을 잘 치고 나는 전쟁을 잘한다 라고 하면은 그는 큰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삼는 자를 맹자는 범죄자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네, 교수님 공자 시대보다도 더 치열하게 전쟁으로 내몰렸던 시대가 맹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전자가 전쟁할 때 그 전자 맞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네. 그럼 그 공자의 인이 이제 맹자로 이제 계승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계승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사람을 사랑할 것을 말할 것을 그 애인이라고 하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인에 대한 해석이 맹자에 의해서 좀 더 강화되고 체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을 계승하여 인뿐만 아니고 인, 의, 예지라는 사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가지 본성이죠. 본성으로 체계화합니다. 이때 인이 예지는 사람이 사람 되는 어떤 고유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공자의 인에도 사람의 고유한 본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이 멀리 있겠는가 내가 인하고자 하면은 인이 곧 이른다라고 했을 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의미. 그래서 멀리 있지 않고 나에게 항상 인이 내재되어 있으니 내가 인을 하고자 생각만 하고 자각만 하면은 언제든지 인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공자가 말한 인에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면 인간의 고유한 속성, 어떤 선한 본성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맹자처럼 인이 예지라는 본성으로 체계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공자의 인이 예지라는 어떤 네 가지 덕으로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과는 분명히 공자의 인에 대한 해석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자의 인이 맹자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체계화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먼저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사단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러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이 사단을 가지고 인이 예지라는 어떤 네 가지 덕성이 사람 마음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음을 논증을 합니다. 그 사례로서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상황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은 누구나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구제한다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구제하는데 이때에 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그걸로 측은한 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 속에 내재하는 인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내재하는 인에 근거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의나 예나 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거나 남의 어떤 불이나 어떤 이런 것을 보면은
잘못한 것을 보면은 미워하는 어떤 수호지심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마음에 의가 내재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남들한테 양보하려는 어떤 사양지심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예가 내재한다는 어떤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시비지심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지라는 지혜라는 덕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인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호지심은 의의 단서요. 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의라는 덕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수호지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인이 예지가 원래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 준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태어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부적으로 인이 예지라는 본성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근거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이런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는 인이 예지의 어떤 본성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물론 이러한 본성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맹자에 의하면은 불씨나 샘물처럼 아주 작은 단서로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을 학충할 수 있으면은 천하를 보존할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학충할 수 없으면 내 부모조차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본성, 인이예지의 본성을 실천할 수 있으면은 천하의 평화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떤 내 가정에 평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는 구하면은 얻고 내버려 두면은 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면은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도덕성을. 그렇게 맹자는 이미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공자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인을 이제 맹자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인의 예지 요거에서 발현되는 그 사단 네 가지 그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 그런 것이 발현이 되는 것은 즉 인간 자체에 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쵸. 결국 그런 걸 잘 발양하고 좋지 않은 건 자꾸 이렇게 끊어냄으로써 도덕성도 회복하다 보면 사회도 그만큼 그 도덕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결국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러내서 사회를 좀 잘 만들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하면은 얻고 내가 인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을 실현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걸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인을 실현하든 실현하지 못하든 그 전적인 것은 자신한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맹자를 성선설이라고 결부짓는 것도 인간의 마음에 그런 선한 마음이 있다. 그쵸. 이걸 잘 드러내서 좀 좋은 사회를 만들자.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쵸. 맹자를 읽다 보면은 임금들이 맹자님한테 정치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맹자님이 정치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과 관련시켜서 맹자는 인에 근거한 정치를 강조하죠. 그걸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에 의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구하면은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면은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금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임금은
인에 근거한 정치, 그래서 그거를 인을 기반으로 하는 어진 정치, 인정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양나라 해왕이 맹자를 찾아왔어. 맹자를 불러선가? 어쨌든 만나서. 맹자를 만나서 맹자에게 묻습니다. 원래 양나라가 원래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해왕 때에 이르러서는 제 나라에서도 패하여 큰 아들을 잃습니다. 큰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진나라에서는 영토를 700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초나라로부터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나라 해왕이 이런 전쟁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서력을 하는 치욕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맹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맹자는 뭐 전쟁으로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게 아니고 어진 정치를 베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또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서 농사에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가를 이용해서 이런 백성들이 효도와 공경, 충성과 신의 등의 어떤 도덕, 강상윤리를 닦아서 부모 보형을 섬기게 하면은 아무리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해도 그들의 족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한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인자무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맹자는 군주가 어진 정치를 베풀면은 반드시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고 또한 정치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군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목숨까지도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로써 이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이길 것이고 옷, 갑옷과 무기를 동원하지 않아도 천하가 이제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력이나 강제가 아닌 사랑에 근거한 어떤 신뢰와 화합으로 그 어떤 것이 신뢰와 화합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맹자는 힘으로 사랑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덕으로 사랑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기뻐하여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힘으로 복종시키려고 하지 말고 덕으로 복종시킬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맹자의 중요한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을 맹자는 패자라고 합니다. 패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을 왕자 또는 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도와 왕도를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패도는 이제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왕도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덕치를 강조하죠. 덕치를 강조하는 것은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은 힘에 굴복해서 따르지만서도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힘이 약해지면 치워받겠죠. 그렇죠. 상대방의 힘이 약할 때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면은 복종시키려 하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힘이 아니라 덕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맹자의 어진 정치만이 세상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맹자는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 바로 맹자가 주장하는 어떤 왕도 정치의 어떤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왕도 정치는 군주의 임금의 인한 마음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근거한 도덕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에서는 힘에 의한 게 아니고 도덕으로 네네. 정치를 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성리학의 궁극적인 사실은 네. 목적이죠. 네. 그래서 군주의 내면적인 덕성에서 우러난 덕치가 시행되면은 백성들이 신복하여 나라 안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예. 단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는 외부의 침략보다는 그쵸. 내부의 분열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더라고요. 그렇죠.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는 지경으로 된 내부의 분열. 그렇죠. 그게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그 국민의 화합, 단합,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지 않는 거, 통치자의 가장 큰 덕목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자도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세 가지로 경제적으로 안정해야 되고, 네, 뭐 네. 군사력이 또 튼튼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 간의 어떤 신뢰인데, 신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없애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가 군사력은 빼라 이렇게 공자가 전쟁을. 국방력은 좀 줄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빼라고 했을 때 경제. 그 경제를 빼라고.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은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죠. 예, 백성들 간의 어떤 예. 신의가 떨어지면은, 없으면은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맹자님의 인은 결국 그 국민들이 각자 도덕성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통치자인 임금은 왕도로서 백성을 화합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그렇게 실천해야만 나라가 굳건해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회를 안정시키는 게 지도자죠. 최고의 네, 지도자. 예전에는 임금이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네. 임금의 판단,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큰 영향력을 파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임금이, 군주가 인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오늘은 맹자님의 말씀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주자는 어떻게 이 인을 계승을 했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